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병원약사회 홍보부위원장이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약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금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하게 되는 업무가 주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에 대한 적절성 검토, 그리고 중재,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위한 복약 상담, 연구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홍보위원과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종양 전문 약사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 약사는 우리 전문의 또는 전문 간호사처럼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서 전문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임상 약사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약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질환이나 약물요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 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보건의료에 대한 점도 굉장히 수준 높은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매년 1회 병원약사들을 대상으로 총 10개 분야에 대한 전문약사들을 배출해 왔었고 이들은 주로 병원약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약사 제도가 내년 4월부터는 국가 자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오셔서 직접 병원 약사를 만나게 되는 일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환자분들께서 투약받으시는 모든 약들에는 처방 검토, 그리고 조제, 감사, 투약, 복약 상담 등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병원 약사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 약사와 함께라면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는 BPS에서 주관하는 전문약사 자격 인증 제도가 있고요. 이 시험은 타국가 약사들에게도 적격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제 자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정 약제사 또는 전문 약제사 자격 인증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미국과 일본에서 전문 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는 전체 약사의 한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병원약사회 종양전문약사 자격과 미국 BPS 종양전문약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병원약사회 종양양료 전문약사 자격을 2014년에 취득을 했고요. 2019년에 미국 종양양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한국 시험 당시에는 실제로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항암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시험을 치게 되었고요. 미국 시험 당시에는 이미 제가 국내 전문약사 자격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항암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신약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미국 시험에도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병원의 시스템이나 뭐 업무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암 환자분들께서 처방받으시는 약에 대한 검토나 중재 그리고 복약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분들께서 많이 케어받으시는 완화의료 팀에서도 진통제라든지 증상관리 약제에 대한 검토 중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화의료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다른 종양양료 전문약사 선생님들께서는 소아암이라든지 성인혈액종양과 같은 세부암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균조제실에서 전문적으로 항암제를 조제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 관련한 업무에 좀 더 전문성을 인정받고 경험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의료진들과의 신뢰관계도 형성이 돼서 예를 들면 약물이랑 관련된 프로토콜을 만든 거나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의료진들에게 약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흔하게 많이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구토나 메스꺼움, 탈모 같은 것들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항암제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살펴보면 항암제의 계열별로 우선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항암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그것인데요.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는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피검사 했을 때 나오는 수치들, 혈구 수치라고 하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감소됩니다. 이러한 수치가 감소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세포독성 항암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탈모나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들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또 이와 다르게 표적항암제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나 아니면 단백질 발현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조금 더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피부의 발진이라든가 손발 피부의 벗겨짐, 여드름성 피부염, 그리고 설사와 같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특성 자체가 암세포가 인체에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인체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빨리 인지해서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때에 인체의 면역체계가 너무 지나치게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면역매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면역매개 부작용은 신체의 어디 부분에도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매개 폐렴, 면역매개 피부염, 간염, 대장염, 내분비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살펴보면 이렇지만 사실상 이 부작용들도 약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A 항암제는 탈모가 눈썹까지 완전히 다 빠지는 완전 탈모가 일어나고 B 항암제는 그냥 머리카락만 듬성듬성 빠지는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항암제를 맞았더라도 환자마다 기역 환자는 이제 부작용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또 니은 환자는 그 부작용이 좀 더 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심심찮게 봅니다. 그래서 종양약료 전문 약사는 이러한 항암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환자 상태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역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약사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에 자칫 노출되게 되면 피부나 눈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복통이나 탈모와 같은 부작용 또는 심하게는 유전자의 변형이나 암의 발생 또는 기형아 출산의 위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균 조제실에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 보호 장비의 착용, 또 지침 등이 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신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항암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에서는 저희 병원도 포함이지만 임신 정년기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지금 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항암제 조제 업무를 최대한 배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이런 항암제 조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 약사는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무균 조제실에서 오늘도 항암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 복약 상담을 하게 된다 하면 주로 처음 항암제를 맞으시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항암제로 변경돼서 새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어떤 암 환자분께서 이미 진료를 보시고 치료 방향을 항암제 치료하는 걸로 결정을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저에게 복약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항암 치료 자체가 좀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갑자기 돌연 치료를 안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실상 그분께서는 유방암 환자분이셨고 이미 수술 마치셨는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주로 항암 치료를 받아주셔야 생존율도 높아지고 또 재발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그 환자에게 좀
부작용이 몇몇 부작용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치료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추천을 한다. 그래서 이 치료를 잘 마치시는 게 이득이 되실 거다 이제 잘 말씀드려서 결국 치료 잘 받으셨고요. 나중에 따로 만나 뵙자고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실로.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치료 잘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셔서 저한테도 좀 감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은 우리가 이렇게 복약 상담이나 약물 검토를 하다 보면 약에 대한 중재, 그러니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나 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환자분께서 원래 혈액응고 질환이 있으셔서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위암 때문에 카페스타빈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먹는 항암제를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원래 기존에 먹던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의 효과가 너무 증가돼서 출혈이 생긴다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그 환자분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의료진과 적절히 논의를 해서 다음에 진료를 좀 많이 당겨서 혈액 응고 수치를 빨리 체크를 하고 이 카페스타빈의 그 치료는 유지를 하되 와파린에 대한 치료는 그 용량을 좀 잘 재설정하는 걸로 이제 조정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한 가지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임신 중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된 환자의 사례도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약물을 투여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의료진들에게 공유를 하는데 그 정보 속에는 투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신 주수 몇 주까지 투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가능하다 하면 그 약물의 대체 약물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공유한 이후에 논의를 거쳐서 약물요법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 몇 개월 후에 그 환자분께서 약물 치료도 무사히 잘 마치시고 출산도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네, 한국병원약사회는 국내 병원약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병원약사의 자질 향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병원약사들이 조직체계를 갖추고 병원 약제 업무와 병원 약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암 환자분들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일 암 진단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항암제를 투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할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공부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들을 녹여서 최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을 드리고 불안감을 거두신 상태에서 약물 치료에 잘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문 약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을 우리 약사 선생님들 그리고 약사가 될 수 있는 약대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드리자면 이 실제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전문화 추세는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업무를 하시면서 그리고 환자분들께 보건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뽐낼 수 있는 그리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 시험이 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약사를 알고 계신가요? 병원 약사는 환자의 처방약을 검토 및 조제하고 약을 무균 환경에서 안전하게 조제하며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위해 복약 지도를 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고 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별 맞춤 치료에 참여합니다. 효과적인 약물 치료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 약사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함께합니다.